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9.5%포인트 앞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47.9%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자녀 문제엔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검사소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1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북 포항의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등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주류업계에서 소주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소주값 인상 요인과 동향 등 업계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소주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인데 업계는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만 20세에서 34세 미혼 여성 중 4%만이 결혼과 출산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은 2007년 53%에서 15년 만에 21%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쟁점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입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 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땅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차익을 얻었으면 정계를 떠나겠지만 반대로 수사 결과 허위 사실로 드러나면 경쟁 후보와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나 풀풀 헤매고 조작이나 일삼는 인간 실격 정치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려야만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수도권 총선 전략 토크쇼를 연 안철수 후보는 시스템 공천으로 민주당을 이길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향해선 공천 파동 위험이 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신세 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어서 결국은 저는 이거 공천 파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천하람 후보는 이른바 윤핵관과 고위 당직을 맡았던 현역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과 호남 등에 출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핵관을 포함해서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과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한 후방에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인근을 다른 법인이 평당 40만 원 넘는 가격에 거래한 바 있다며 쓸모없는 땅이란 김 후보의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닌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사법살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규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의혹 등을 묻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정치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검찰 조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 억울한 약자인 양 일방통행식 변명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확신하면서도
검사 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질렀던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의 대선,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정치권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앞서 보신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9%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33.1%의 지지를 얻은 김기현 후보가 23.6%의 안철수 후보를 9.5%포인트 차이로 앞서 오차범위 안에서 적합도 1위에 올랐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10%, 천하람 후보가 6.1%로 뒤를 이었고 지지 후보 없음은 15.2%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어 결선 투표를 거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양강 후보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각각 43.1%와 33.5%로 역시 오차 범위 아닌 9.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7.9%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고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응답은 39.4%였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되면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9.2%,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1.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에서 1차 조사 때하고 결과가 너무 크게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요. 예.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직전 조사는 20일 전이었는데요. 당시와 비교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권주자 선호도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1위, 김기현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다자대결뿐 아니라 양강인 두 후보의 가상대결도 180도 뒤바뀌었는데요. 지난 조사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 각각 37.2%와 45.6% 지지를 얻었었는데 오늘 결과에서는 43.1%와 33.5%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 서로 뒤바뀐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불과 20일 사이에 이렇게 크게 바뀐 이유는 좀 뭐라고 보고 있나요? 네,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도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굉장히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저희 여론조사뿐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비슷한 추세가 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초반 당시 안철수 후보 쪽이 우세하다가 최근에는 김기현 후보가 우세한 결과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업체에 문의를 해봤는데 초반 공세적이었던 안 후보의 메시지가 최근 들어 정체된 탓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땅 투기 의혹 등으로 부정적인 공세가 이어졌지만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것보다 자주 언론에 노출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단 이번 설문도 당 대표를 뽑는 당원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당 지지층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투표 결과로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앞서 리포트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어요. 이건 좀 추이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체포 동의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지난 16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1차 저희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어떤지 물었었는데요.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1%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답을 했고 39.4%가 야당 탄압용이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 답한 비율 비슷합니다.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조사 결과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검찰의 다음 수순은 기소입니다. 기소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죠.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냐 이것도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59.2%가 내려와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1.7%였는데요. 지난 조사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폭 늘어났고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는데요. 예. 이 응답군을 제외한 다른 응답자 유형에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 크거나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지층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35%를 기록했습니다. 예. 부정 평가는 57.6%를 기록했는데 긍정과 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위기 극복이 47.2%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앞선 조사와 비슷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노조 회계 문제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었어요. 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 가운데 노조 대응이 잘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예. 지난 조사에서는 공정하고 원칙을 잘 지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30%였고 노조 대응은 18.7%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노조 대응을 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10%포인트가량 높아진 28.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공정하고 원칙을 잘 지켜서 좋다는 답변이 7.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경한 노조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따로 물어봤죠. 예, 저희가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74.8%, 필요하지 않다가 18.8%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지지 정당이나 이념, 직업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군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억제해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 56.8%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30.7%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노조에 대한 압박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합법적인 수준의 정보만 검증하다 보니 아들 문제는 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 검증 실패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나 강제 전학 취소 소송 판결문 등은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보만 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의 소송 관련 질문이 있었지만 정 변호사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찰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인사 검증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사회부 백길종 기자와 앞서 보신 검증 시스템의 문제, 남은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들 판결문에 대한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 변호사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지난 2017년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좌파 빨갱이라거나 제주도에서 온 돼지라는 등의 언어 폭력을 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극단적 선택 위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 변호사 부부는 물리적으로 때렸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교사가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고 진술한 것도 적시돼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설명하긴 했지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검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서 3에서 5배수를 추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전달해 검증하고요. 이 검증 자료가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다시 돌아오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됩니다. 예, 인사검증에서 이른바 세평 수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례는 보도도 됐었고, 근데 이 정도도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 최초 보도 당시엔 익명으로 보도됐기에 몰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예.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처럼 사찰 수준으로 알아볼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하지만 익명 보도였다고 해도 당시 정순신 아들 사건이라는 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인사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을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 출신끼리 봐준 게 아니냐는 거죠. 예,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번 일에 대해서 인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책임을 지고 물러서진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갖고 나온 카드는 인사검증 범위 일부 확대죠.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관련 사항을 예비 질문서에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증 대상자가 실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잡아낼 수 없냐는 지적을 의식해 검증 라인을 후보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선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또 나온 의혹이 학폭 당사자인 아들이 어떻게 명문대에 갔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폭 징계 기록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 변호사가 정시여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학과별로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수시와 달리 정시의 경우 수능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걸러내기 어려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입시 요강을 보면 징계가 있으면 감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적시되어 있는데요. 서울대 측이 이런 징계 사유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선발했느냐가 향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 큰 불이 나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요즘 대기는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갑자기 뭔가 폭발합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 겸 검사소에서 난 불입니다. 1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시작돼 바로 옆 건물 3동으로 옮아붙으면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억여 원의 큰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집안이 시커멓게 타고 그을렸습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위층으로 빠르게 퍼져 9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민 22명이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야산에서 과수원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1시간여 만에 꺼졌고 경북 영천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쯤 뒤 진화됐습니다. 전북 군산 등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늘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했는데요. 간호사 단체들은 이들이 간호법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4명의 의료 종사자가 삭발을 위해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삭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의료인 면허법과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집결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5만여 명은 이곳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료인들은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합니다. 결단코 승리하겠습니다. 악법 저지하겠습니다. 의료인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새로 생기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적정 노동 시간을 보장합니다. 의사들은 작은 범법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인간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인간으로서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혀 의료 행위와는 관계없고 간호법이 다른 직업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의료연대 주장에 대해 간호사협회는 법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히겠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국가와 지방정부가 간호사 관련해 간호사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고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게 또 간호법입니다. 간호사법 발의 주체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찬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10일 뒤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후보가 조합원 자격조차 없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조합장은 전남 화순에 있는 땅 3필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는 2필지는 올해 농사를 준비 중이고 더덕밭으로 쓰이는 다른 한 필지는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 조합장이 아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조합장이 아닌 처남과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처남은 이곳에서 생산된 더덕을 직접 키운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농협의 납품에 낙찰받은 대금은 일단 조합장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대부분 처남 통장으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장 이름으로 판 농산물 대금 3억 원가량뿐만 아니라 농협을 이용한 대가로 받는 배당금 500만 원가량도 모두 처남에게 들어간 셈입니다. 조합장은 잠깐이라도 와서 농사를 도왔다며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운영이나 경영권은 처남이 다 하는 거고 저는 같이 이렇게 물론 내 명의로 돼 있지만 그런 관계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하지만 정관에 따르면 농협이 정한 작물의 경작 또는 경영을 직접 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본인 땅에 소작을 주고 농지 원부를 획득하는 경우도 위법성이 있는데 남의 땅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재선을 하려고 이번 선거에 또 출마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식당에서 먹는 소주 한 병에 6,000원 시대가 예고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죠. 이에 정부가 소주값 인상 요인을 점검하는 등 주류 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소주값 인상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삼겹살과 소주. 삼겹살 가격이 최근 1년간 12% 오르면서 1인분에 19,000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소주 가격마저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주류값이 오르게 되면 둘이서 삼겹살 2인분에 소주 한 병씩만 먹어도 5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서민 음식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6천 원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서민 소주인데 6천 원, 1,000원 차이지만은 부담이 좀 돼. 정부가 소주값 인상 움직임에 민감한 이유입니다. 소주 등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소주 6천 원 시대가 열리지 않도록 협조를 제보가 당부드립니다. 예. 기획재정부는 소주값 인상 요인 등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주값을 올릴 만큼 원재료와 에너지, 병 가격 등이 올랐는지가 점검 대상입니다. 주류 업체의 수익 상황은 물론 독과점 등 경쟁 구조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공정위도 업체끼리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다면 담합에 해당한다고 엄포를 놓는 등 정부가 소주값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류업계는 주세나 공병값 인상 등 가격을 올릴 요인은 충분하다고 항변합니다. 물가가 인상이 되고 이거는 다 맞는데 이제 어느 시점으로 가야 되는지도 문제. 고물가 불황 속에 서민 품목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정부와 업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정부가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기존의 보험사나 증권사가 은행 영역에 진입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금 점유율은 77%에 달합니다. 대출 점유율도 70%에 육박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5대 은행에 저금하고 돈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40조 원.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은행권도 은행 영역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보험사나 카드사도 지급결제나 대출, 외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금, 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의 지점 증설이나 예금, 대출 업무 확대 등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시장에 새로운 매기를 투입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단순히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예금과 대출 금리 자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내놓을 은행의 영업관행 개선 방안이 은행권 과점 구조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또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군 관련 행사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삽을 들고 흙을 뿌립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옆에서 작은 삽을 들고 함께합니다. 김정은은 기적 창조의 시간이 왔다. 본때를 보일 때가 왔다고 연설하고 발파 단추를 직접 눌렀습니다.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사업은 평양 북쪽에 4,1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은 건설 현장 곳곳에 군대와 청년들을 동원하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에는 존귀하신, 존경하는으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7번째로 군 관련 행사 이외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지난 17일 체육경기 관람 이후 2번째입니다.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그리고 노동당과 국가의 최고위급 간부들과 함께 건설에 삽을 떴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마스코트라든가 어떤 선전수단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공개한 김일성 광장 열병식 사진첩에서도 김주애는 집중 조명됐습니다. 김정은과 이설주는
3남매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는 아들로 추정되고 셋째는 성별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려고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히틀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든 시위대가 미국 워싱턴 DC에 모였습니다. 전쟁 1주년을 맞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전쟁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I think that people were desperate and shocked and baffled. And this year it's different. This year we have hope, and we are certain that Ukraine will win because we can see that. 베를린과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는 물론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Ich bin hier heute, damit nicht immer mehr Waffen in die Ukraine geliefert werden und das Sterben nicht immer noch verlängert und verschlimmert wird. 然后呢，还能够做到这个样子，我觉得真的很不简单。那我们台湾人真的就应该要学习这样的精神。那你只要像乌克兰的那个样子的话，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평화를 염원하지만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려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최근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러시아 애국 콘서트에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우크라이나인 자매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겨울의 끝을 잡으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스키장이 폐장하기 전에 마지막 스키를 타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한켠에서는 봄꽃 소식도 들립니다. 키가 작은 야생화, 노란 복수초도 피었다고 하죠. 이렇게 겨울은 가고 봄은 다가오고 요즘 아쉬움과 환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휴일 표정 모았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설원을 스키어들이 질주합니다. 추위가 가신 탓에 복장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겨울이 가는 게 너무나도 좀 아쉽네요. 이 친구도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더 스키도 못하고 다음 겨울을 기다려봐야죠. 강원 지역 스키장들은 폐장을 준비합니다. 순천 엘리시안 강촌은 오늘부터 야간 시간대 운영을 중단했고 홍천대명 비발디 파크는 최상급 슬로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문을 열었던 강원 지역 스키장들은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다음 달 5일부터 이번 시즌을 종료합니다. 때 맞춰 봄꽃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사이로 노랗고 작은 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음을 깨고 나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 복수초입니다. 봄맞이라도 하듯 크고 작은 공원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랑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아이들도 너무 오랜만에 신나게 노니까 좋고 봄이 가까이 온 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이번 주부터는 볼에 닿는 공기와 햇볕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는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에 바짝 다가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시대,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당분간 어려울 것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혼 여성의 단 4%만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혼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자, 결혼과 출산 필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요즘은 자기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아니요. 결혼이랑 출산이라는 단어가 막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갈림길 중에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실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답한 여성은 4%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도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구진은 사회의 포용성과 평등한 기회 부여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녀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갈수록 옅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07년 53%가 책임이 있다고 답했는데 15년 만에 2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노인 돌봄을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중심으로 해결했던 과거의 방식은 더는 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현대 도예가들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예술 작품이 바로 조선백자입니다. 이 조선백자의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가 모레 2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매화와 대나무가 사실적이면서도 화려하게 그려진 청화백자. 철 성분의 물감으로 포도 덩굴을 강렬하고 묵직하게 표현한 철화백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조선백자의 절반이 넘는 31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람객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지정문화재가 있게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백자의 절정의 수준을 한꺼번에 가늠하실 수 있게. 왕실에서 사용하던 최고급 도자기부터 지방의 서민들이 쓰던 그릇까지 500년 조선의 모든 백자를 선보입니다. 특히 일본으로 건너갔던 백자 34점도 이번 전시를 위해 잠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높이 45.1cm의 보름달 모양의 백자. 장인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 소량만 제작된 18세기 달 항아리입니다. 일본 개인이 소장하던 것이 다음 달 뉴욕 경매에 오르는데 추정가만 최고 25억 원입니다. 세계 도자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형태의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입니다. 품격과 자기 수양 등 시대 정신을 담은 조선의 백자가 현대인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고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1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당분간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반짝 추운 탓에 미세먼지 걱정은 덜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포근한 날씨 속에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세종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도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한편 나날이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륙 많은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중부지방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겠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밤부터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하늘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3일절에는 경기 동부와 영서,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